뉴욕 증시부터 그러면 이제 뭐 서쪽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희한한 게 또 나왔어요. 어제 아마 이제 조금 그 놀라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2023년도에 SVB. 그 사태를 기억하고 네.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또 일파만파로 커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제 나왔던 파급 효과는 어쨌든 지방은행에서 국간되는 부분이고 회계상 대손 통장 그 대손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금액도 5천만 달러 정도 작진 않지만 그게 이제 전체 파급 효과를 크게 번질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은행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 일정 부분 다 올라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고 또 특히 대형은행주들이 지방의 중소형들을 많이 인수합병하면서 사실 그것도 요즘에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수요일 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주들이 한 4% 5% 급등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어제 목요일 날 지방은행 문제가 나면서 은행주들이 그 맞았어요. 수요일 날 상승시켰던 걸 다 까먹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는 이제 물음표가 좀 생겼는데 뭐 그렇게 확장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면 셧다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왔어야 될 고용 지표 그리고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 아무것도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시장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일도 확대 해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파월 의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같은 그러니까 특정인의 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객관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파월이 한마디 하면 베센트가 한마디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거기에 우르르 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번 주는 나스닥 선물 흐름을 보면 아마 장중에 거래하시는 분들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1% 넘는 급등해 있다가 잠깐 갔다가 오면 마이너스 나 있거든요. 그러다 또 잠깐 갔다 오면 플러스 또 1% 나 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추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아마 셧다운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중장기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의 물량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불규칙하다.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잖아요. SVB 사태도 결국엔 그게 훨씬 심각했잖아요. 그때는 당국이 나선 거잖아요. 결국에는 미국 행정부가 나서고 이번에도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이거 심화되기 전에 당국에서 막을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한번 충격을 받아서 네. 어느 정도 대비가 좀 되어 있죠. 대손 충당금도 사실 많이 차 있고 네. 특히 이제 대형은행주로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부실했던 부분이 커질 수 있는 은행들을 이미 대형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했다. 사실 제가 수요일 날 그 대형은행들 실적 발표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순이익 마진도 굉장히 늘어났고 여기에 사실 이제 대손 충당금이 그 사태 이후로 굉장히 커져가다가 이번에 좀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이자 마진이 늘어나고 대손 충당금이 줄어들면서 이번 실적이 좋았는데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준으로 보면 EPS가 0.1달러 내외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 1달러 넘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예상했던 EPS 거의 10배 가까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는데 사실 거기에는 그런 손이자 마진 개선이나 대손 충당금이 좀 줄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수조 알토란 같은 지방은행들이 인수합병 많이 하면서 굉장히 알짜배기 지방은행들을 많이 인수합병했거든요. 그 SVB 사태 이후에 그 덕을 대형은행들이 지금 상당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이익을 봤다라면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태가 그렇게 확장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대형은행들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그때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만약에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신용 공여 문제까지 이제 확장이 된다라면 그 이제 문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좀 너무 이론적으로 좀 확대 해석한 게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바퀴벌레 한 마리 나오면 이만큼 있다 이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된 건데 그 은행 두 군데 중에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군데는 한 명이잖아요. 그 네. 위조된 문서가. 네, 캘리포니아 그.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시장이 확대 해석하죠. 확대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말씀해 주신 대로 맞는 것 아무래도 같아요.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네. 2020년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JP 모건은 채권 기반이고 채권 투자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쪽에 여론을 가장 잘 몰고 가는 쪽이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그 악재에 대해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가려서 들어야 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시장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어제 이제 그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낙폭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럴 때 기술주들이 확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확대해서 하면. 근데 어제 다우보다 나스닥 지수가 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 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은근히 많아요. 이제 한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10월 말 안에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셧다운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쪽을 10월에는 지금 아무래도 0.25 쪽으로 기울어 있겠죠? 25bp 인하가 지금 아무래도 대세죠. 패드워치에도 뭐 예. 거의 90% 이상 반영이 좀 되고 있고 대세라 보여지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사실은 지난주에 그 고용지표 이번 주에 나오고, 물가지표가 안 나오니까 사실 판단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잠깐 스치듯이 나왔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중요했거든요. 이번 주에 나왔던 파월 의장의 연설 발언 내용을 좀 보면 일단 경기에 대해서는 지난번보다는 좀 유화적으로 괜찮다라는 표현 쪽으로 좀 들어왔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약간 우려감이 있는데 파월 의장은 뭐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되지만 네. 일단 이게 길게 이어지는 구조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음. 견해를 또 유지해줬고 또 하나는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용이 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금리 인하에 대한 당연성이 있다라는 부분 표현을 보면 아마 25bp 인하를 용인하는 쪽으로 아마 거의 나왔을 것 같고 사실 파월 의장이 이 발언이 이번 주에 나왔던 악재들을 많이 묻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5bp 인하 정도는 지금은 뭐 자료는 없으니까 우리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빌면 그 정도는 컨센서스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CPI는 어쩔 수 없이 24일 날 발표는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그게 이제 자료의 정확도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이전에 지금 이제 예산 삭감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나오는 공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표본 자체가 예전에 이만큼이었던 지금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신뢰도 문제가 있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확하게 나올까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해놓고 몇 달 있으면 또 이제 수정 수정되는 거죠. 수정되는 거고. 네, 어차피 그리고 그런 건데. 이번에 사실 CPI나 PPI가 좀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상호 관세가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고 약간 마무리된 이후에 실제로 이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CPI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에 서비스 관련된 지표나 혹은 소비재 관련된 지표에서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발표를 안 하거나 미루거나 부정확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묻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중요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 약간은 좀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못할 것 같고 보니까 때문에 미리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코스피가 오늘 3,800 부근까지 갔는데 뭐 증권사 전망치 계속 콜 다시 하더라고요. 3,800, 3,700 외쳤던 곳들이 4,100 뭐 이렇게 외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나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충분히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수치긴 한데 심리적인 체감과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런 그 뭔가 불안 심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코인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포심이 이제 우리가 사로잡냐면 코인에 투자든 주식에 투자든 부동산에 투자든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코로나 이후에 걷잡 없이 풀렸던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 이 유동성이 언젠가 한번 꺼질 거야. 그거는 코인 투자자나 주식 투자자나 부동산 투자자나 다 공감이죠. 마음속에 지금 네.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은 좀 잘 버티고 있지만 이번에 코인이 한번 충격 딱 받는 걸 봤을 때 뭔가 이제 경계심이 다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심리가 미국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주도주가 좀 좁혀지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AI 모멘텀을 받는 쪽에 좀 확장으로 가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뭐 HBM 관련주나 메모리 반도체나 가장 뭐 GPU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들만 싹 올라가는. 나머지 쪽은 뭔가 좀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잘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도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유입이 되는 걸 보니까 다만 이제 유입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의 차별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도주가 거의 바뀌지 않는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사야 되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잘 갈 수밖에 없는 게 예. 매크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거의 거기에 충실하게 지금 시장은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소외되어 있는 분들은 마음이 아플 뿐이죠. 이게 그리고 거꾸로 타시는 분들이 요즘에 진짜 많아요. 좀 우려스럽죠. 이게 로봇
너무 좋아 보인다고 이제 최근에 로봇 들어가신 분들이 보통 뭘 손절하냐면은 아이오나 2차 전지 손절하고 들어가신 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커질 수가 있잖아요, 타격이. 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우선 판단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론이 많이 그쪽으로 호도가 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AI 거품론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이제 뭔가 안 된다는 것을 워낙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옮겨야 되나 바꿔야 되나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AI 관련돼 있는 기술주들이 가지 못한다면 경기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로 가야 된다. 사실 그런 얘기도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 소비재 가야 되나? 필수 소비재 가야 되나? 또 이렇게 해서 옮겨가신 분들도 많고 또 불안감이 조성되다 보니까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피해가 주도주에 동참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계좌 손실 마이너스가 이제 많이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또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는 뚝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만약에 중소형주를 노리든 가치주를 노리든 그 경기 소비 쪽을 보려고 하면 적어도 금리 인하 끄트머리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파월이 얘기했던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내년 1분기 끄트머리나 예. 최소한 한 2월 달 정도는 넘어가야 수상에서 뭔가 좀 그림을 그려보거나 또 경기 소비나 이쪽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 개인 투자자 분들이 특히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문 기사를 보고 후행해서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신문 기사가 자체가 있잖아요. 그게 자체가 후행해서 나온 겁니다. 선행해서 기사를 쓰진 않습니다, 거의. 후행해서 나온 걸 다시 보고 따라가시면은 굉장히 이게 많이 회자가 됐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는 체크를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러를 물어볼게요. 1420원이거든요, 지금 딱. 1420원인데 143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크게 변동은 없고 여전히 좀 비싸죠.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달러에는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네. 비슷한데 지금 구조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9월 달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3조 넘게 매수를 하는데 네. 이러면 분명히 한조 영향이 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반영이 된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제가 볼 때 작년 하반기에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예.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도 발을 빼기 시작했을 때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1월 1분기까지 이때가 위기였는데 사실 지금은 채권 시장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꽤 유입이 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많이 유입되고. 근데 우리 환율은 왜라면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구조적인 부분이 일단 역전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특히 GDP 성장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을 거라는 건 과거에는 예상도 못했죠. 우리가 뭐 5% 10% 막 갈 때 미국은 1, 2%씩. 1, 2% 가는 네. 그 1% 겨우때 가는 건데 지금 역전됐잖아요. 미국이 3.8% 가는데 우리가 지금 0.8%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아요. 네. 사실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미국의 금리도 높아, GDP 성장률도 높아.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적인.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1,400원대에서 아주 많이 밀리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채권 시장이나 증시에서 유입된 자금이 좀 변수가 있을까? 변수가 있긴 한데 그냥 환율을 붙들어주는 정도지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원화가 그렇게 강세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어렵죠. 다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정말 관세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던 자동차나 이쪽은 좀 버틸 수 있었잖아요. 이 환율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도 결국은 환율 영향 때문에 지금 이익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식 투자의 수급을 보면 달러가 굉장히 비싸지고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가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지만 그 자금이 유출되고 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달러가 가장 비쌀 때 얘들이 우리나라 주로 주식을 사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삼성전자 한 주 사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달러 필요한데 지금 같으면 0.8달러면 돼. 그럼 지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을 때 오히려 과거를 보면 외국인들은 뭐 IMF 뒤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항상 우리나라 주식을 사러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다라고 보면 환율이 지금 우리가 뭐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단기적인 변수는 있겠지만 증시로 보면은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섹터를 조금 여쭤볼게요. 반도체가 가긴 가요. 잘 가요. 가긴 가요가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잘 가요.
오늘도 사실 이 정도면 되게 잘 가는 거고. 근데 대형 반도체하고 소부장이랑 조금 이게 코스피 코스닥이어서 수급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소부장은 일부 종목은 가긴 하지만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삼전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 가고 SK 하이닉스 잘 가는데 반도체는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네. 우리가 전체적인 가이드를 딱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이 장세를 이끌어가는 거고 금이나 시기니까 대형주의 쏠림 현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자금 유입이 그밖에 안 돼요. 사실 반도체에서 소부장들이 좀 들어올려 주려고 하면 기관 자금 유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은 그런 유입되는 자금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 요즘에 우리 증시가 왜 이래 변동성이 왔다 갔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그 전날 이틀 전에 다르냐면 프로그램 물량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제가 볼 때 기간은 거의 프로그램 거래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밀어붙일 때 나오는 선물 파생에 의해서 나오는 그 공간을 노려가지고 뭐 0.5% 1%대는 우리가 틱틱이 하듯이 기간이 거의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이 어느 정도 액티브 자금을 형성해가지고 주식을 들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 자금에 가장 오리엔테드되어 있는 코스닥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어느 정도 풀릴까라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내년 한 2월 달 이후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좀 들어가고 금리 인상 들어가기 전에 공백이 나는 그때쯤 되면은 중소형주가 이제 불을 붙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표시나는 게 러셀 2000에서 표시가 날 겁니다. 그러면 러셀 2000에서 자금 유입되는 걸 보면 아 우리도 코스닥이 강했구나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의 반도체 부품이나 소재를 봐도 오히려 AI 쪽에 붙어서 들어오는 일부에 국한돼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종목들은 많이 가죠. 그 종목 많이 가죠. 왜냐하면 시원하게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 종목은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 7, PSK 2 뭐 이런 식으로 사니까 같이 이제 페어링 되는 종목들은 잘 가는데 페어링 안 돼 있는 종목들은 안 가고. 그냥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내년 2월 달까지는 요 구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삼성전자를 만약에 1,000만 원을 사는데 800만 원 사고 중소형주를 200만 원 산다고 하더라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200만 원이 더 크니까 그렇죠. 갈 때는 얘네들이 더 시원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조방원 칼랑말랑하고 원전은 사실 좀 갔어요. 신고가 찍었는데 조선 방산이 진짜 갈랑말랑하다가 요즘에 그리고 방산주들이 힘을 잘 못 쓰는데 개인들이 방산 많이 샀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조정 나오니까. 조정 나오니까 네. 사신 것 같은데 그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실적 베이스로 지금까지 모멘텀 붙은 것 AI 쪽을 제외하고 나면 딱 두 가지거든요. 조방원이랑 정책 관련된 주. 네. 정책 관련된 주는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모멘텀이 붙더라도 올 초반 같은 영광은 재현하기 어렵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조방원인데 사실 조방원은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조선이나 원전은 사실은 이번 그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냐에 따라서 좌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마스크 프로그램이 어쨌든 간에 잘 돌아가고 눈에 보여야 되고 실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건 다시 한번 리레이팅을 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 혹은 에이펙 전후라고 보면 그때 이제 모멘텀 좀 붙을 수 있죠. 라고 봐야 되고 반대에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사실 지금 우리 내부적인 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가 뭐 가스 터빈 이런 거 수출로 이제 급등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미국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원팀이라는 부분이 나오냐 안 나오냐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노려서 본다면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지나면 원전은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죠. 웨스팅하우스와 원팀은 저는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비롯해서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원전 재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은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인력도 시설도 없습니다. 한 20년 넘게 동안 거의 다 법으로 다 눌러놨기 때문에 인력도 없고 시설도 없거든요. 기술은 있죠.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글로벌하게 나아가려고 하면 그 손발이 되어줄 회사가 필요한데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고 서방권에서 그거를 손발이 되어줄 회사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일본은 일단 원전 사태 이후에 완전 배제된 상태죠. 그럼 프랑스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프랑스는 미국의 라이벌이 이제 손발이 되어줄 회사가 아니거든요. 모든 경쟁자의 관계에서. 단가도 안 맞는다면서요? 단가도 안 맞고 미국이 금지했던 플루토늄과 관련된 수출을 사실 우리도 프랑스에서 샀잖아요. 플루토늄. 그러니까 프랑스가 다 그걸 자주 해치고 다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 원팀의 가능성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원전은 분명히 한번 크게 모멘텀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방산이 아픈 손가락이죠. 왜냐하면 방산은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예. 중동 사태가 완화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넣는데 휴전이나 휴전 가능성이나 최소한 휴전 회담이 진행되거나 하면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죠. 아무래도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이 우리나라가 다른 종목들도 열심히 많이 올랐지만 사실 방산은 좀 밸류가 비쌉니다. 로키드 마틴이랑 막 비교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라인메탈 뭐 이런 데랑. 네, 그래서 우리가 섹터에서 유일하게 미국보다 PR이 높은 게 방산이거든요. 방산은 우리가 미국보다 PR이 높아요. 많이 높던데. 우리가 미국보다 높은 섹터가 그렇게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외국인들이 안 사죠.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외국인들이 접근 안 하면 그러면 방산은 이미 대형주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들다. 움직이기 힘들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레벨업을 시키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꼭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방산 원전이 참 그 저도 그 가끔씩 그래요. 막 잘 가다가 좀 조정을 고점에서 한 20% 정도 받는 것 같으면은 싸진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가격이긴 한데 그 정도 이 정도면 좀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보면 어김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유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심리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이 지금 4,300불 온스당 오버슈팅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냥 계속 올라가고 금은 금이지 디지털 금이 어딨어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제일 많이 반성하는 섹터가 금이거든요. 예측이 제일 빗나갔던 게 금이고.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맥북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데 금의 예측은 처음부터 빗나가 버렸거든요. 금은 사실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가 이제 완연하게 진행되는 딱 요 시점부터 바닥을 치고 이제 막 상승하게 나가는 가격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면 네. 지금 금가 기준으로 보면 1,300, 400 많이 가도 500 이상 안 넘어가는 시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4천이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빗나갔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거치면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 여기 이제 인도까지 합세해서 금을 사모으기 시작하면서 네. 금값이 이제 주차했을 정도로 올라와 버렸고 이게 맞냐라고 보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그 유동성이 코인, 주식, 부동산, 금까지 다 올렸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주가가 서로 이만큼 올라왔던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특수한 상황이고 그러면 금값이 올라온 게 맞느냐 주식시장에 올라온 게 맞느냐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금을 지금 추격해서 들어가는 건 어떠냐라고 보면 리스크가 너무 크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식도 리스크가 있지만 물론 이제 금이 뭐 여기서 2배, 3배 더 간다는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만약에 금으로 많은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 추가 대응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금에 대한 베팅이 없어졌던 부분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들어가시는 거는 주식만큼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그 연휴 기간 동안 이 금 문제를 가지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연관성이 좀 있냐라고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유동성이 꺼질 때 대체제로 삼을 수 있는 게 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1930년대부터 계속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만약 유동성이 꺼졌을 때 대체로 우리가 어떤 상품 투자해야 그때 수익을 냈을까? 1번이 금이죠. 2번이 뭘 것 같습니까? 채권?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앉는다고 생각했는데 2번이 에너지.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왜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그 화학과 관련된 쪽에 자꾸 사나? 그거를 저렇게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통째로 사나 사버렸잖아요 이번에. 라는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양반은 이 유동성이 꺼질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금에 대한 투자는 이미 너무나 워렌 보유자 버핏 기준으로 영역으로 보면 아닐 거라고 생각할 거고. 네.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가 실물이 에너지인데 아마 그쪽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지금은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에서 지금 행정부에서 전략물자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밀고 있고 JP모건도 거기 따라가면서 4대 그 방안 안에 이니셔티브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투자하실 때 공부를 해보시면 다음 주에 그거 되면 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지금 좀 한참 많이 네네. 좀 해보고 있거든요. 흥미진진한 아이템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안 한 아이템이니까
맞습니다. 풀어보시면 또 제가 재밌을 딴 것 데서 같아요. 절대 안 풀고 여기서 꼭 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초 공개는 꼭 여기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동차하고 2차 전지인데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이만큼 올라도 아직도 갈 길이 먼신 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뭐 현대차 그거 뭐 9% 올랐다고 물리신 분들 위해서 아니면은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동차부터 그럼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거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만약에 수면 매매가 가능하거나 한 6개월이나 1년을 진짜 마음을 굳게 먹을 자신이 있으면 지난주 정도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좋다라는 얘기. 사세요 파세요는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닥론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와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일단 그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을 때 팬데믹 때 최고 차익 종목이 카니발이라는 예. 종목이었다. 그러면 맞아요. 지금 관세가 진행된 중에 차익 종목이 뭐냐? 그건 자동차다. 음.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쪽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최악의 구간에서 가장 싸게 주식을 사고 싶다. 다만 그게 언제 올라갈지는 뭐 몇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기다리겠다. 기다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지금은 바닥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글로벌한 부분도 좀 마무리가 되면 미중 쪽으로 예. 그러면 자동차나 제약바이오는 좀 모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에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반도체 쪽에 재투입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이런 종목들을 배려를 해서 조금씩 사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현대차가 생각보다는 잘 버텼거든요. 이제 이게 관세에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는 이제 환율 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거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약간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을 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도 분명히 좀 있었던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대차를 굉장히 양호하게 보는 그 우호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현대차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내연기관차에서 현대차는 상당히 특A급으로 올라가기 어렵지만 이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넘어가면 현대차에서는 반전의 기회가 있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에서는 이미 나왔잖아요. 토요타와 현대차가 글로벌 탑10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가장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데미지가 좀 적었고. 근데 그걸 점점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이 시점에서 현대차는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츠나 현대차 비교할 때 제네시스라는 상표를 비교할 때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벤츠를 이기기 어렵죠. 왜? 엔진 때문에. 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이나 다른 편의시설이나 외관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현대차의 밸류가 굉장히 낮고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종목들이 PBR 보면 뭐 0.3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배당 메리트. 우리가 얘기하는 주주가치 제고에서 저는 대기업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앞서 있다 보거든요. 어쨌든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6% 넘어가는 대기업은 현대차밖에 없죠. 여기에 자사주 초과까지 효과가 닿으면 거의 배당이 연에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내가 만약에 연에 한 8%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참 예적금과 부동산과 다른 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참 그렇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휴양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참 애매해요. 뭐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한데 한창 오르다가 한 달 정도 지금 조용하고 의외로 좀 종목 조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이오도 요즘에 이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건 얘는 어때요? 중소형 종목들은 지금 이제 맞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많고 예.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는 이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이제 관세 협상에서 나오는 바닥론, 제약바이오 바닥론을 가장 잘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보거든요.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100만 원 이탈하지 않고 버텼다는 것이 저는 아마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그러면 관세 협상에서 상품 관세가 나와서 지금 이만큼 두드려 맞은 것과 특히 이제 그 약간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왔고 화이자나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백기를 들었고 네. 여기에 이제 맞춰서 약간이 인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혼돈의 구간이죠. 그러니까 약간이나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이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치료제가 나왔다. 네. 그러면 트럼프 정권에서는 그 화이자에서 나왔던 당뇨병 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데를 찾습니다. 가장 싼 국가를 찾아서 저것만큼 낮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에브비나 뭐 머크나 화이자나 글로벌하게 미국에 신약 출시를 안 해요. 신약을 괜히 출시해서 그 나라 약가에 맞췄다가 미국이나 지금 선진국에 있는 약가를 그만큼 낮춰야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출시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동차와는 다르게 완전히 혼란의 시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 요인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화이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해서 결국은 미국의 약가를 낮추기로 했고 여기에 이제 발 맞춰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지원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집권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가장 크게 우려했던 쪽이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트럼프 집권 1기 말기 때 가장 반기를 많이 든 업종이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담합이 심해서 그러죠, 걔들이. 담합도 심했고 특히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 빨리 약을 싫어하니까. 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그 집권 1기를 마무리하는 업적 중에서 1번이 처음에는 백신이었거든요. 음. 그게 왜 돌아섰냐라고 하면 그 제약사들과의 갈등이었고 예. 그때 화이자를 비롯한 대형 제약사들이 뭐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했던 만찬자리에 아무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약사들 다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예. 메이저스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번 집권 2기가 되면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졌던 게 제약바이오였고. 근데 어쨌든 저는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일단 관세가 확정이 됐고 약품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화이자 CEO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조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는 어쨌든 조율을 해서 약간 인하는 당하겠지만 바닥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좀 모아가야 되고 다만 이제 바이오 쪽은 제약사 쪽에서 풀리는 모멘텀이 적어도 바이오 쪽에 수급으로 들어오려면 단계가 조금 더 필요하죠. 그래서 시기는 조금 더 필요하다. 다만 제약사 쪽에서의 바닥론은 지금부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이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이거 안 여쭤보면 안 돼요. 2차 전지. 오늘 불 뿜었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거를 근데 많이 뿜어서 사실 이 정도 올라가면은 다 같이 막 좋아야 되는데 물론 좋긴 한데 아직도 이게 그 손실이 구간이신 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시니까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추가 매수나 분할 대응을 하신 분들은 뭐 지금 이미 본전에 도달하셨거나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으실 계시죠. 거고 예. 근데 좋겠지만 사실 고점에서 워낙 많이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뭐 이 정도 올라도 아직까지 뭐 손실이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주 바닥론 얘기는 살짝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참 좋은 시기였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2차 전지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고 수익으로 뭐 전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손실을 많이 줄이는 상태에서 대응을 할 거냐 여기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인상적인 거는 테슬라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 한 해 주가가 부양됐던 중간중간에 반등이 났던 시절 보면 거의 다 자율주행 로봇 이거였는데 처음으로 테슬라가 9월달 넘어와서 이제 10월달에 나왔던 차량 인도돼서 특히 좀 객관적인 상황 가장 코너에 몰려있던 유럽 시장 유럽 시장에서 차량 인도대세가 처음으로 9개월 만에 상승하는 지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바닥을 찍었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Y3 모델 6인승이 예. 품절이 났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일부 모델에 국한되어 있지만 사실 테슬라가 중국에서 품절이 난 게 제 기억에 한 1, 2년 만에 네.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뭔가 이제 전기차가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이나 우주 관련된 쪽이 아니라 본업에서 뭔가 바닥론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크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물론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지만 어쨌든 전기차 바닥론이 나와야 되고 이 캐즘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는 부분이 검증이 되면서 레벨업을 좀 할 수 있는 사실 오늘 같은 이런 급등은 좋긴 좋지만 사실 90% 이상이 쇼커버잖아요. 쇼커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레벨업이 되려면 쇼커버가 나온 이후에 진짜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쇼커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가 지수가 대형주가 10% 20% 오는 급등이나 급락은 다 손절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급등하는 것은 공매도의 손절 물량이고 급락하는 것은 매수한 쪽에 손절 물량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세적으로 레벨업을 될 수 있는 진짜 매수 물량이 들어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내심 기간 쪽에 그 매수세를 좀 기대하거든요.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해주세요. 좀 해주시고. 근데 그 사실 공매도 물량이 또 청산이 되는데 청산하면서 또 치더라고요. 와, 얘들은 좀 원래 근데 공매도를 그렇게 치나요? 저는 공매도를 쳐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2차전지 상승이 왜 나오냐면 공매도는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도 좀 버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건스탠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다 버티면 서로 눈치 보다가 예, 한쪽이 던지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던져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대형주가 막 20% 상승할 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들 공매도 안 할 거야는 오산이죠. 던지는 건 던지는 거고 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되면 또 공매도는 또 하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외국인들은 롱숏 전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물량도 있지만 반도체를 위한 해지를 위해서 들어오는 물량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은 감안을 좀 해야 된다. 다만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여기서부터 조금 주가가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실적이 좀 괜찮게 받쳐주는 종목은 한번 레벨업을 기대해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진짜 바닥에서 탈출해서 공매도 한매에서 쇼커버링에서 반짝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번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될 수 있다. 다만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2차 전지도 포기할 게 아니라 아주 잘 파고 들어가서 분석을 해봐서 진짜 어느 쪽이 더 펀더멘탈이 좋아지느냐를 잘 따져봐야 되고 그건 이제 우리 서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2차 전지 쪽은. 아우, 서부장님 말씀하는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저는 같습니다. 트레이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분석을 좀 하는 건데 요즘에 그냥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은데 V자 모양을 기대하진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쇼커버가 워낙 세게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근데 쇼커버는 공매도가 많은 애들 위주로 들어온 겁니다.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은 먼저 한번 털렸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말이에요. 네, 이제 뭐 다 내려놓고 쉴 시간이 조만간 다가오고 있는 건데 이번 주말에 저희가 뭐 눈여겨봐야 될 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접어드는 시점에 어떤 좀 대응 방향이나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이 셧다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뭔가 길게 가기는 그러니까 대응이 쉽지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물론 주도주들은 잘 올라가지만 잘 보면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들어올 때는 뚝 떨어졌다. 네. 프로그램 매수 들어올 때는 뚝 올라갔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들은 중장기 물량들이 매집이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전략이고 예. 단기적으로 파생 상품, 선물이나 옵션에 연관되어 있는 물량들이 프로그램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느 정도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보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서 올라간 날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와서 깔아앉는 날, 그러니까 그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크로적인 거나 지표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빠지는 날 매수하고 올라가는 날 매도하는 단기 전략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략으로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쨌든 AI 모멘텀을 받는 적어도 반도체 전력기기는 꽉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다 넣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 이 종목도 기반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 이번에 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서 자동차나 제약바이오 이쪽을 조금씩 바닥에서 수익금으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I 모멘텀이 미국에서 이번 주부터 확장되는 게 좀 재밌게 확장되고 네. 예를 들면 이번 주에 JP 모건에서 나온 레포트에서 가장 쇼킹했던 게 AI 수혜주라고 추천을 했는데 캐터필러입니다. 예. 캐터필러를 AI 수혜주로 추천했거든요. 왜?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어떻게 건설할 거냐? 캐터필러가 있어야 필요된다. 그리고 캐터필러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AI 관련된 부분의 생산성을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아마 예.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뚱딴지 같은 AI 수혜주라고 부각된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마주나 단기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을 유심히 좀 보시는 것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면 AI. 그렇죠. 약간 근데 그거는 한 가지만 좀 당부를 해주세요. 테마주 하실 때 어떤 거 제일 주의해야 되는지. 뉴스에 나와서 올랐구나 싶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것은 길목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고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한 발 앞서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짧게 거래하시는 걸로 거래를 하셔야 되지. 이미 뉴스에 딱 보도가 돼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20% 올라갔는데 내가 5%더 모아야지 들어갔다가 20% 잃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래는 좀 짧은 관점으로 순환매에 앞서서 길목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